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미르 그룹 본사 최상층 임원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아스라하게 번지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거대한 욕망의 바다 위를 부유하는 불빛들처럼 보였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최동훈 부회장은 손에 든 크리스털 잔을 천천히 흔들며 짙은 호박색 위스키가 만들어내는 영롱한 파동을 만족스러운 눈길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좀처럼 감출 수 없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이 드디어 덫에 걸려들었다는 확신에서 오는 오만함과 승리감의 표출이었으며 방안을 가득 채운 클래식 음악의 선율조차 그의 심장 박동 소리보다는 작게 느껴질 정도로 그는 지금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다. 최동훈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 도시의 주인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고 그의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그는 몸을 돌리지 않은 채 유리창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을 감상하며 승리의 건배를 제의하듯 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인물은 재무기획실장 박지은이었는데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방금 결제가 완료된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으며 그녀의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정적을 깨며 최동훈의 귓가에 달콤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박지은은 최동훈의 옆에 나란히 서서 그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뜨거운 탐욕과 은밀한 공모자만이 공유할 수 있는 끈적한 유대감이 묻어 있었고 그녀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한서윤 대표가 드디어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승인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넓은 임원실의 공기를 타고 불길하게 퍼져나갔는데 그들은 한서윤이 자신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있었다. 몇 시간 전 진행되었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풍경은 최동훈과 박지은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갔는데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한서윤 대표는 창백한 얼굴로 시종일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은 만년필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동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그는 한서윤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권을 물려받은 애송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보여주는 우유부단함과 전문 지식의 부재는 그가 그룹을 장악하는 데 있어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했다. 한서윤은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리스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것들은 핵심을 비껴나간 지엽적인 것들에 불과했고 박지은이 미리 준비해둔 조작된 데이터와 화려한 수익률 전망치를 들이밀자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최동훈은 회의 도중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서윤에게 조언을 건네는 척했는데 그는 이번 투자가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경쟁사들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그녀를 압박했고 그의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에 압도당한 이사들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서윤은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으나 이미 최동훈에게 매수되거나 그의 권력에 겁을 먹은 임원들은 모두 그녀의 시선을 외면했고 결국 그녀는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만년필 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는 최동훈에게 있어 승전보를 알리는 나팔 소리와도 같았으며 그는 그 순간 한서윤의 시대가 끝나고 자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직감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최동훈은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키며 박지은의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 그녀는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밀착해오며 이번 일이 성공하면 자신에게 약속했던 지분 양도를 잊지 말라고 속삭였고, 최동우는 호탕하게 웃으며 물론이라며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혁신적인 해양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미르그룹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거대한 횡령 계획이었으며,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모든 책임을 최종 결재권자인 한서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녀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완벽한 플랜 B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그들은 한서윤이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장면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꼈고, 자신들이야말로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갈 진정한 주인이라고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다. 한편 도심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미르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검은색 세단 안의 분위기는 최동훈의 임원실과는 전혀 다른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앉은 한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보여주었던 불안하고 유약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인매는 단호하게 굳어 있어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고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계약서 사본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훑어보았는데, 화면 위를 미끄러지는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서류의 행간에 숨겨진 함정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며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강민재 비서실장은 룸미러를 통해 한서윤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그는 오늘 회의에서 그녀가 보여준 연기가 너무나 완벽해서 자신조차 속을 뻔했다며 농담 섞인 칭찬을 건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강민재는 한서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녀를 보좌해온 최측근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는 인물이었으며, 그는 이번 작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서윤은 태블릿 PC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그녀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라며 적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목을 내어주는 척해야 한다는 손자병법의 구절을 인용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의 숲길로 들어섰는데, 이곳은 한서윤의 개인 별장이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녀만의 비밀 아지트가 위치한 곳으로 미르그룹의 보안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네트워크와 최첨단 보안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지하 벙커로 진입하자 한서윤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화려한 장식이나 가구 대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서버의 냉각팬 소리였다. 이곳은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파헤치고 그룹 내부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을 박멸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장이었으며, 최동훈과 박지은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외투를 벗어 강민재에게 건네고 중앙 제어 데스크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메인 스크린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과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이 떠올랐고, 그 중에는 최동훈과 박지은이 비밀리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최동훈의 개인 휴대폰과 박지은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여 감시하고 있었으며, 블루오션 프로젝트가 기획 단계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모든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그들의 대화는 추악한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한서윤은 혐오감을 드러내는 대신 냉철한 분석가의 눈으로 증거들을 분류하고 저장했는데, 이것들은 훗날 법정에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탄환이 될 것이 분명했다. 강민재는 커피를 타서 한서윤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그녀의 곁에 섰는데 그는 화면에 띄워진 해외 계좌 이체 경로를 가리키며 놈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을 세탁하려 한다고 보고했다. 최동훈 일당은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 비밀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복잡한 루트를 설계해 놓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환전 브로커가 사실은 한서윤이 심어놓은 이중 스파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한서윤은 커피 향을 음미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그들이 자금을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덫의 문을 닫을 타이밍이라고 말하며 강민재에게 브로커에게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 눈빛을 본 강민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한서윤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1년 전 의문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미르그룹을 일구어냈지만 말년에는 믿었던 부하들의 배신으로 고통받았고 결국 화병을 얻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한서윤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던 최동훈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때 맹세했는데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이 회사를 더럽힌 자들을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처단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그 복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오늘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으며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피를 부르는 전쟁이 될 것이었다. 스크린 위로 새로운 알림창이 떴는데 그것은 최동훈이 블루오션 프로젝트에 착수금을 송금했다는 은행의 알림 메시지였고 한서윤은 눈을 뜨고 그 메시지를 확인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스크린 가까이 다가가 최동훈의 사진 위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저주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마음껏 즐겨 최동훈 부회장 지금 마시는 그 달콤한 술이 머지않아 독배가 되어 네 뱃속을 뒤집어 놓을 테니. 그녀는 뒤를 돌아 강민재에게 다음 단계의 실행을 명령했는데 그것은 바로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인 전직 회계사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강민재는 즉시 고개를 숙여 알겠다고 대답하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는데 그의 표정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서윤은 그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서랍 속에서 특수 제작된 스마트폰을 꺼내 건넸다. 이 폰은 도청이 불가능하고 위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장치로 그녀와 강민재 사이의 비상 연락망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며 이제부터 그들은 적들의 감시망을 피해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한서윤은 다시 한번 스크린을 바라보며 미르그룹 조직도를 띄웠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최동훈의 라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가상펜을 들어 그 연결 고리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고 화면 속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 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는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한서윤의 심장을 두드렸고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빗속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어둠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이었지만 한서윤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이미 그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는데 나는 더 이상 나약한 공주님이 아니야. 나는 이 정글의 지배자이자 심판자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푸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미르그룹을 정화하고 새로운 아침을 불러올 성스러운 불꽃이었다. 최동훈과 박지은이 승리의 도취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그 시각, 한서윤은 조용히 반격을 위한 칼날을 갈고 있었으며 그녀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그들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치밀하고 잔혹한 것이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었으며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 잔혹한 게임에서 살아남는 자는 오직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한서윤은 다시 데스크로 돌아와 블루오션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을 별도의 보안 폴더로 이동시키고 암호를 설정했는데 그 암호는 아버지의 기일이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이 꺼지고 암흑이 찾아온 방 안에서 오직 서버의 불빛만이 반짝이는 것을 지켜보며 긴 호흡을 내쉬었고 이제 내일 아침이 밝으면 세상은 미르그룹의 새로운 투자 소식으로 떠들썩하겠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진실 게임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녀와 강민재뿐이었다. 미르그룹 본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시작되었지만 오늘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리 미묘한 긴장감과 은밀한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어제 발표된 대규모 투자 건에 대한 소문이 밤새 직원들 사이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이나 휴게실 구석 등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3355 모인 직원들이 목소리를 낮춰 한서윤 대표의 무능함을 성토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주로 그녀가 재무 구조가 불투명한 신생 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것이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었다. 이러한 여론의 배후에는 최동훈 부회장이 심어놓은 사내 정보통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직원들은 알지 못했고 그저 젊은 여성 오너의 경험 부족이 불러온 참사라고 믿으며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릴 뿐이었는데 이는 한서윤을 고립시키기 위한 최동훈의 치밀한 심리전이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음을 의미했다. 오전 10시에 열린 주간 경영전략회의실의 풍경은 이러한 사내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는데 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은 한서윤 대표가 입장하자 형식적인 예의를 갖춰 기립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 대신 냉소와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한서윤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했으나 그녀의 발언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겉돌기만 했으며 심지어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용어조차 혼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 참석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번 프로젝트의 기대 수익률을 묻는 재무 담당 이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엉뚱하게도 홍보 영상의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내놓았고 이에 회의실 곳곳에서는 헛기침 소리와 함께 참을 수 없는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철저하게 계산된 바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최동훈 부회장은 자신의 오른팔인 박지은 실장과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한서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녀의 실언이 나올 때마다 이를 교묘하게 부추기거나 과장되게 동조하여 그녀의 무능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는 회의 도중 발언권을 얻어 대표님의 독창적인 시각이 매우 신선하다고 추켜 세우는 척하면서도 실상은 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꼬았고 이에 다른 임원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한서윤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그들의 조롱 섞인 공격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내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쥐고 있는 볼펜을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며 각 임원들의 발언 수위와 충성도를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대표실로 돌아온 한서윤은 문이 닫히자마자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어수룩한 표정을 깨끗이 지워버리고는 차가운 생수를 들이키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는데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재 비서실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며 오늘 회의에서의 연기가 너무 과했던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적들이 방심할 수 있도록 더 바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최동훈 일당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계심을 푸는 순간이야말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낼 결정적인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녀의 이러한 지독한 인내심은 과거 아버지가 가르쳐준 경영 철학이자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가 저물고 도시가 어둠에 잠기자 한서윤은 화려한 명품 정장을 벗어던지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후드 티셔츠와 청바지로 갈아입었는데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머리를 질끈 묶고 모자를 눌렀었다. 오늘은 미르 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림자 속의 추적자가 되어 움직여야 했기에 그녀는 평소 이용하던 전용 엘리베이터 대신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강민재가 미리 준비해둔 낡은 중형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 차량은 법인 명의가 아닌 대포차로 등록되어 있어 추적이 불가능했으며 썬팅이 짙게 되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는데 한서윤은 조수석에 올라타며 강민재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고 차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한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재개발 예정 지구로 빈집들이 즐비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우범지대였는데 한서윤이 해킹을 통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전신인 유령 회사의 회계, 장부를 관리했던 김영민 과장이 이곳의 허름한 모텔에 은신하고 있었다. 김영민은 최동훈의 지시로 이중 장부를 작성하다가 토사구팽 당할 위기에 처하자 잠적해버린 인물로 그는 현재 양쪽 진영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한서윤은 그가 가진 원본 데이터가 이번 싸움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그를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차 황량해졌고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메웠는데 강민재는 백미러를 수시로 확인하며 혹시 모를 미행이 붙지 않았는지 경계했다. 목적지인 낡은 모텔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며 차에서 내렸는데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고 깨진 네온사인이 깜빡거리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한서윤은 강민재의 뒤를 따라 좁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계단을 올라가 302 호실 앞에 멈춰 섰는데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재가 문을 두드리자 안쪽의 소음이 순식간에 멈추고 정막이 흘렀는데 이는 안에 있는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음을 짐작게 했고 강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룸서비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한서윤은 강민재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는 미리 준비한 맞는 키를 이용해 소리 없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담배 냄새와 함께 컵라면 용기들이 널브러진 난장판이 된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방구석 침대 옆에는 덥수룩한 수염에 탄 눈을 한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떨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김영민이었고 그는 한서윤과 강민재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덤벼들려 했지만 강민재의 날렵한 제압에 의해 순식간에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다. 김영민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울부짖었지만 한서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모자를 벗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는데 그녀를 알아본 김영민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다. 한서윤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은 당신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온 것이라고 말하며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앞에 던져주었는데 그 안에는 김영민의 병든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특실 입원, 수속 서류와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김영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고는 한서윤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최동훈 같은 포식자들이 보여주는 경멸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을 이해하는 연민과 동시에 상황을 통제하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서윤은 당신이 최동훈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것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내민 손을 잡는 것뿐이라고 설득했는데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현실적인 위험과 탈출구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그의 이성을 자극했다. 김영민은 한참 동안 바닥을 내려다보며 흐느끼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듯 고개를 끄덕였고 침대 매트리스 밑을 찢어 그 안에 숨겨두었던 낡은 이동식 저장장치를 꺼내 한서윤에게 건넸는데 이것이 바로 미르 그룹을 뒤흔들 핵폭탄의 기폭제였다. 저장장치를 받아든 한서윤의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강민재에게 즉시 철수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이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모텔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는데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밴 2대가 급정거하며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백미러를 통해 목격되었고 그들은 손에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모텔 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다. 강민재는 본능적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차를 급가속시켰고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좁은 골목길을 맹렬한 속도로 빠져나갔는데 간발의 차이로 최동훈이 보낸 해결사들과의 조우를 피한 것이었다. 뒷좌석에 앉은 김영민은 사색이 되어 창밖을 뒤돌아보며 몸을 떨었지만 한서윤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저장장치를 주머니 깊숙이 챙기며 앞을 응시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강민재의 운전 솜씨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들은 복잡한 도심 우회로를 통해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한서윤은 김영민에게 안전가옥으로 이동할 것이며 그곳에서 경찰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신변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단단하고 안정적이어서 김영민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긴박했던 탈출의 여운으로 무거웠지만 동시에 거대한 악의 실체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성취감이 감돌고 있었고 한서윤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후 김영민을 안심시키고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한서윤은 별도의 서재로 들어와 노트북에 확보한 저장 장치를 연결했는데 화면에 뜬 수많은 폴더와 엑셀 파일들은 최동훈과 박지은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파일 하나하나를 열어보며 그들의 범죄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대담했는지 확인했는데 특히 블루오션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금 흐름 도표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돈 세탁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서윤의 얼굴에는 분노를 넘어선 싸늘한 살기가 감돌았고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복사하여 해외 서버에 분산 저장하는 동시에 암호화된 코드를 덧입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한서윤은 잠들 수 없었는데 그녀는 커피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머리를 식혔다. 그녀의 등 뒤로 강민재가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며 잠시라도 눈을 붙일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 자면 악몽을 꿀 것 같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강민재는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는 그녀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고작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한서유는 강민재를 돌아보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그 짧은 한마디에 강민재는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그녀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한서유는 다시 완벽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회사로 출근했는데 로비에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최동우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제 회의에서의 실수를 비꼬는 듯한 농담을 던졌지만 한서유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부회장님의 조언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최동우는 그녀의 태도에 잠시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의 권위에 눌려 아부를 떠는 것이라고 치부하며 웃어넘겼고 한서유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최동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차가운 조소를 보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그를 파멸시킬 판도라의 상자가 들어있었고 이제 그것을 언제 열 것인가 하는 타이밍 싸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대표실에 도착한 한서유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들을 치워버리고 강민재에게 언론사 섭외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는데 그녀는 단순한 폭로가 아닌 적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릴 거대한 미디어 쇼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체스판 위의 말들을 하나씩 움직이며 다가올 대결을 준비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그녀의 무대처럼 웅장하게 펼쳐져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는 사무실에서 한서유는 펜을 들어 달력의 특정한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날은 바로 미르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자 최동훈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려 했던 날이었으며 동시에 그가 가장 비참하게 몰락할 날이 될 것이었다. 미르그룹 본사 재무기획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박지은 실장이 앉아 자신의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이는 그녀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작업이 단순한 자금 이체가 아니라 그룹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도박이었기 때문이었다. 블루오션 프로젝트라는 명목하에 승인된 수천억 원의 자금이 유령 회사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기 위한 최종 승인 버튼만이 남겨진 상태였고 그녀는 떨리는 심호흡을 하며 마우스 커서를 확인 버튼 위로 가져갔다.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이 얇은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일은 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범죄 행위였으며 박지은은 자신이 그 범죄의 설계자이자 집행자라는 사실에 묘한 희열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유는 교회의 비밀 벙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모니터의 푸른 빛이 반사되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미르그룹의 메인 서버와 연결된 복잡한 네트워크망이 시각화되어 나타나 있었고 붉은색 점으로 표시된 자금의 흐름이 본사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옆에 서 있던 강민재 비서실장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는 당장이라도 보안팀을 투입하여 이 거래를 중단시키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한서유는 미동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관조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지금 당장 꼬리를 자르는 것보다는 그들이 자금을 완벽하게 세탁했다고 믿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몸통 전체를 낚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지은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상의 숫자들이 요동치며 자금 이동이 시작되었고, 돈은 순식간에 국내 법망을 피해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들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스위스 비밀 계좌를 향해 질주했다. 이것은 최동훈과 박지은이 수개월 동안 공들여 설계한 자금 세탁 루트였으며, 그들은 수많은 유령 회사들을 경유하게 함으로써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해외 서버 중 하나가 이미 한서윤에 의해 백도어가 설치된 상태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 한서윤은 그들이 돈을 옮길 때마다 생성되는 디지털 지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자금이 거쳐가는 모든 경유지의 IP 주소와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으며, 이것은 훗날 법정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을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때 재무기획실에 있던 박지은은 갑작스러운 위화감을 느꼈는데, 모니터 화면이 아주 미세하게 깜빡거리는 듯한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아주 사소한 기계적 결함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던 그녀에게는 그것이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황급히 작업 관리자를 열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블라우스 셔츠를 적셨다. 그녀는 혹시라도 사내 보안팀이나 감사팀이 낌새를 눈치채고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최동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칫했다. 만약 이것이 자신의 과민 반응이라면 중요한 거사를 앞두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에 그녀는 스스로 원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한서윤은 박지은이 시스템 로그를 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띄었는데,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박지은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미끼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한서윤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려 가짜 접속 기록을 생성해 박지은의 모니터에 노출시켰는데, 그 기록은 외부 해킹이나 한서윤의 감시가 아닌 사내 라이벌 파벌인 영업본부장의 IP 주소로 위장되어 있었다. 박지은은 로그 파일에서 영업본부장의 IP를 발견하자마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분노를 터뜨렸는데, 그녀는 영업본부장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고 오판하게 되었다. 이는 한서윤이 노린 고도의 심리전으로 적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견제하게 만듦으로써 정작 진짜 위협인 자신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성동격서의 전략이었다. 박지은은 즉시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해당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영업본부장이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스파이웨어를 삭제했는데, 사실 그것은 한서윤이 심어놓은 무해한 더미 파일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적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착각하며 뿌듯해했고, 이 사실을 최동훈에게 보고하여 영업본부장을 견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동훈은 박지은의 보고를 받고 영업본부장을 괘씸하게 여기면서도 자금 이체가 무사히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그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렇게 해서 한서윤은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긴 채 박지은의 의심을 잠재우고, 동시에 최동훈의 내부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모든 과정은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드디어 모든 자금 이체가 완료되고 화면상의 전송 진행률 바가 100%에 도달하자 한서윤의 벙커 안에도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 강민재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한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천억 원이라는 거액이 회사의 통장에서 빠져나가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한서윤의 표정은 평온함을 넘어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엄숙해 보였다. 그녀는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르는 박지은의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성경
구절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뼈를 깎는 인내심을 발휘해 왔으며 이제 그 돈은 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한서윤은 강민재에게 고개를 돌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 횡령 사실을 역이용하여 최동훈 일당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여론전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해킹을 통해 확보한 자금 이체 내역서와 박지은이 조작한 회계장부 원본, 그리고 방금 녹화한 박지은의 작업 영상까지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했다. 강민재는 한서윤의 지시에 따라 미리 섭외해둔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증권가 정보지 라인에 접촉할 준비를 서둘렀는데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횡령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미르그룹 최대의 스캔들로 키워 최동훈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이었다. 한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체스판에서 폰을 한 칸 전진시키며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음을 선언했다. 한편 최동훈의 집무실에서는 축배가 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는 박지은과 함께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스위스 은행 앱을 통해 확인한 계좌 잔고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의 0이 찍혀 있었고 그들은 이제 이 돈으로 미르그룹의 지분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회사가 망하더라도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취해 있었다. 최동훈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한서윤이 지금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비웃었고 박지은은 자신의 기지로 영업본부장의 감시를 따돌렸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그의 비위를 맞췄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방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바닥이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서윤은 벙커를 나와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동이 터오기 전의 하늘은 가장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은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악마의 손을 잡는 시녀시를 했고 그 대가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 날씨 앱을 확인했는데 곧 거대한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마치 앞으로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것 같아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강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을 당부하며 전화를 끊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고독한 전사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르그룹 사내 게시판과 증권가 찌라시에는 정체불명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미르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한 블루오션 프로젝트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사기극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직원들의 동요를 일으켰고 주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회사로 문의 전화를 빗발치게 했다. 최동훈과 박지은은 출근하자마자 보고된 이 사태에 당황했지만 그들은 이것이 영업본부장이나 경쟁사의 음해 공작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태를 축소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그들은 대변인실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소문을 진화하려 했으나 이미 의혹의 불씨는 마른 들판에 옮겨붙은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한서윤은 대표실에 앉아 모니터로 폭락하기 시작한 미르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붉은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곤두박질 치는 숫자들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승리의 신호탄처럼 보였다. 그녀는 비서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짐짓 당황한 목소리로 임원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지만 책상 아래에 놓인 그녀의 다리는 여유롭게 꼬여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 조각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으며 그녀는 이 혼란을 틈타 최동훈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최동훈은 자금 확보를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가 숨겨둔 불법 자금에 손을 대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 분명했다. 긴급 소집된 임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임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최동훈은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주장하며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임원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한서윤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 앉아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최동훈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최동훈의 영웅 심리를 자극하여 그가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나서게 만드는 완벽한 연기였다. 최동훈은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주주들을 진정시키고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고 한서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에게 무대를 양보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고 배우들도 제 자리를 잡았으며 관객인 주주들과 여론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한서윤은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강민재와 짧은 눈빛을 교환했는데 그것은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탁한 도시의 공기 속에서도 다가오는 폭풍우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펴며 손끝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웠고 이제 곧 시작될 미디어와의 전쟁 그리고 최동훈과의 마지막 결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을 철저하게 짓밟아 다시는 재기불능 상태로 만드는 완벽한 파멸이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뒤흔든 것은 거대한 태풍의 상륙이 아니라 조간신문 일면을 장식한 미르그룹의 충격적인 스캔들이었는데 검은색 굵은 헤드라인은 미르그룹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던 블루오션 프로젝트가 실체 없는 유령 회사에 대한 사기 투자였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기사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는데 투자금의 흐름부터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지가 공터라는 사실, 그리고 경영진의 묵인하에 자행된 불법 로비 의혹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이는 단순한 찌라시 수준을 넘어선 내부 고발자에 의한 정교한 폭로임을 짐작게 했다. 방송국 중계차들이 미르그룹 본사 앞으로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출근하는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건물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으며 로비는 몰려든 취재진과 이를 막으려는 보안 요원들 간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서윤 대표는 아직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미르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하며 시가 총액 수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최동훈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대형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뉴스 특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는 기이한 흥분과 쾌감이 일렁이고 있었다. 사실 그와 박지은은 이 폭로 시점을 조금 더 늦추어 자신들이 자금을 안전하게 인출한 뒤 터뜨릴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터진 악재에 잠시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오히려 한서윤을 확실하게 제거할 명분을 제공해준다고 판단했다. 최동훈은 즉시 홍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모든 책임은 최종 결재권자인 한서윤 대표에게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도록 보도 자료를 작성하라고 은밀하게 명령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난파선 위기에서 그룹을 구해낼 유일한 구원자이자 리더십을 증명할 기회라고 확신하며 거울 앞에 서서 침통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표정을 연습했다. 같은 시각 박지은 실장은 재무팀 직원들을 다그치며 관련 서류들을 파기하고 전산 데이터를 삭제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직원들에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연기이기도 했다. 그녀는 한서윤이 결제한 서류 원본만을 남겨두고 실무진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나 회의록 등은 모두 분쇄기에 갈아버리도록 지시함으로써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고,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에 가담하고 있었다. 박지은은 텅 빈 한서윤의 집무실을 바라보며 비웃음을 흘렸는데, 이제 곧 들이닥칠 검찰 수사와 여론의 문매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철없는 아가씨의 최후를 상상하며 자신의 완벽한 범죄 설계에 도취되어 있었다. 오전 11시 미르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 단상에 오른 최동훈 부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하며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주주님들께 씻을 수 없는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이번 사태는 경험이 부족한 경영진의 독단적인 판단과 검증되지 않은 투자 결정이 빚어낸 참사라고 규정하며 교묘하게 한서윤을 겨냥했다. 최동훈은 자신이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수습하려 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지금이라도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역설했다. 그의 연설은 준비된 원고보다 훨씬 호소력 짙게 들렸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물론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조차 그를 책임감 있는 전문 경영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는 최동훈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며 잠시 뜸을 들인 순간이었는데, 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현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오는 주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현 대표이사의 해임안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술렁거렸고 기자들은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지만, 최동훈은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한 채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견장을 빠져나갔는데, 그의 뒷모습은 마치 고독한 결단력의 화신처럼 연출되었다. 사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최동훈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쿠데타의 정점이었으며, 그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한서윤을 축출하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대관식을 치를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편 외부와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하던 한서윤은 자신의 집무실 안쪽 내실에서 태블릿 PC로 최동훈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와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누가 봐도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패배자의 형상이었다. 하지만 강민재 비서실장이 들고 있는 커피잔을 받아드는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고, 화면 속 최동훈이 해임안을 언급하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한서윤은 강민재에게 놈이 드디어 미끼를 물었다고 나지막하게 말하며, 이제 우리가 준비한 무대를 위한 관객들이 모두 모였으니 피날레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최동훈이 스스로 판을 키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이었고, 오늘 그의 선언은 바로 그 추락을 위한 발판을 스스로 마련한 셈이었다. 오후가 되자 성난 소액 주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본사 앞으로 몰려와 한서윤의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던진 계란과 오물로 회사의 정문은 더럽혀졌고 무능 경영 퇴진하라, 한서윤을 구속하라는 구호가 확성기를 통해 건물 전체를 울렸다. 대표실에 갇혀있는 한서윤에게 이 소음은 지옥의 비명처럼 들릴 법도 했지만, 그녀는 블라인드 틈새로 시위대를 내려다보며 그들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분노에 화살을 진짜 죄인들에게 돌려줄 때가 머지않았음을 상기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속삭였고, 반드시 미르 그룹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때 대표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최동훈이 박지은을 대동하고 들어왔는데 그는 노크도 하지 않은 무례한 태도로 소파에 앉아있는 한서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최동훈은 한서윤에게 꼴이 말이 아니라며 지금 밖의 상황을 보니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일 것이라고 비아냥거렸고 박지은은 옆에서 거들며 이미 이사회와 주요 주주들은 부회장님 편으로 돌아섰으니 헛된 희망은 버리라고 충고했다. 한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척했는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직원들은 보호해 주실 거냐고 물었고 최동훈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물론이라며 걱정 말고 물러나서 신부 수업이나 받으라고 조롱했다. 그들은 한서윤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고 그녀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고 판단하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기 위해 방을 나갔다. 최동훈 일당이 사라지자 한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 대신 차가운 살기만이 남아 있었고 그녀는 강민재에게 주주총회 당일 사용할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증거 영상들을 최종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이번 주주총회가 단순한 해임 표결의 장이 아니라 거대한 인민재판장이 될 것이며 피고석에 앉게 될 사람은 자신이 아닌 최동훈과 박지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강민재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보고하며 한서윤에게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갈 때 입을 의상을 건넸는데 그것은 장례식에나 어울릴 법한 검은색 정장이 아니라 전투에 나가는 장수가 입을 법한 핏이 딱 떨어지는 순백이 정장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고요해졌지만 미르그룹 본사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다가올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양측의 움직임은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최동훈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주주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차기 회장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면 계약을 약속하는 등 표단 속에 들어갔고 박지은은 한서윤을 횡령 교사 혐의로 고발할 고소장을 작성하며 마지막 숨통을 끊을 준비를 마쳤다. 반면 한서윤은 벙커에서 확보한 최동훈의 비자금 장부와 통화 녹취록을 정리하며 내일 터뜨릴 폭탄의 위력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계획에는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기에 밤을 꼬박 새우며 리허설을 반복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는데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은 불길한 기운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한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입가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민재에게 출발하자고 말하며 집무실을 나섰는데 그녀가 걸어가는 복도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녀의 구두 굽소리는 마치 진군하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를 맞이했는데 한서윤은 눈을 찡그리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이미 긴장감으로 터질 듯 팽팽했는데 단상 중앙에는 의장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양옆으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최동훈은 이미 도착하여 주주들과 악수를 나누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한서윤이 등장하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야유와 비난을 퍼붓는 일부 주주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죄인의 비굴함이 아닌 통치자의 위엄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최동훈은 그녀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시작될 쇼에서 그녀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꼴을 볼 생각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고 첫 번째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상정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최동훈 측 인사가 마이크를 잡고
블루오션 프로젝트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고하며 한서윤의 경영 실패를 성토했다. 주주들은 고함을 지르며 해명을 요구했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지만 한서윤은 단상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비난을 감내하고 있었다. 최동우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한서윤 대표의 해임을 건의한다고 외쳤다. 장내는 박수와 야유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동우는 승리의 확신에 찬 눈빛으로 한서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짐짓 관대한 척 제안했다. 한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 중앙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는 원고도 없이 마이크 앞에 섰고 잠시 침묵을 지키며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을 주시했는데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자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해명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러 나왔습니다. 그녀의 선언과 동시에 강민재가 신호를 보냈고 단상 뒤에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최동훈과 박지은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최동훈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보며 한서윤은 속으로 차갑게 속삭였다. 이제 당신의 완벽한 음모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호텔 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샹들리에가 내뿜는 빛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고 수백 명의 주주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분노는 넓은 홀을 가득 채우다 못해 터져나갈 듯한 압박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단상 아래에 진을 친 주주들은 붉은 머리띠를 두르거나 피켓을 흔들며 한서윤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이는 누군가 성냥불을 그어대면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약고와 다름없었다. 보안 요원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단상으로의 접근을 막고 있었지만 흥분한 군중의 파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고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물병과 휴지가 날아드는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서윤은 이 광기 어린 현장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고요했고 그 침묵은 주주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마이크를 잡은 최동훈 부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장내를 둘러보며 진정을 호소하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의 능숙한 무대 매너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조금씩 잦아들며 그의 입에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대신 주주들과 눈을 맞추며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자신은 지난 수십 년간 미르 그룹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오늘의 이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회사를 구하기 위해 고뇌하는 충신으로 착각할 정도였고 실제로 많은 주주들이 그의 진정성 있어 보이는 태도에 감화되어 동정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최동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슬픈 눈빛을 보냈는데 그것은 마치 철없는 딸의 일탈을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눈빛과도 같았다. 최동훈은 이어서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함께 한서윤의 직인이 찍힌 결제 서류들이 대문짝만하게 나타났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서류의 서명란을 가리키며 이 모든 투자가 이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지시로 강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면에 띄워진 조작된 이메일 캡처본에는 한서윤이 리스크 관리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금 집행을 서두르라고 독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를 본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시금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최동우는 자신이 결제를 거부하려 했으나 오너 일가라는 지위를 이용한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덧붙이며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지은 실장은 최동훈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녀는 오늘 아침까지 밤을 새워가며 저 서류들을 정교하게 위조해 낸 자신의 솜씨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녀는 곁눈질로 한서윤을 훔쳐보았는데 창백하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서윤의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처량해 보였기에 그녀의 승리감은 절정에 달했다. 박지은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제 몇 분 후면 한서윤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재무이사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주변의 임원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확인했고, 그들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최동훈의 시나리오에 동조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통해 최동훈이 제시하는 위조 증거들의 허점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분석 모드로 작동하고 있었다. 최동훈이 제시한 이메일의 발송 시간은 그녀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없었던 시점이었고, 결제 서류에 직인 위치 또한 미세하게 어긋나 있어 정밀 감식을 하면 위조임이 드러날 조잡한 수준이었다. 한서윤은 그들이 급하게 서류를 조작하느라 범한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그녀는 최동훈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소리를 들으며 그가 더 높이 올라가 더 세게 추락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최동훈은 비장한 목소리로 결론을 맺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제 미르그룹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주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그는 한서윤 대표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상정하며 그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실추된 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주가 부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고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해임안에 찬성할 기세였으며, 일부 과격한 주주들은 당장 표결을 진행하라고 소리치며 의장석으로 난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최동훈은 이 열광적인 반응을 즐기며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으로 의사봉을 집어들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서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품고 있어 소란스럽던 장내가 기이할 정도로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녀가 의자를 뒤로 밀며 내는 마찰음이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지만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순백의 정장은 칙칙한 회색과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 임원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마치 오물로 뒤덮인 진흙탕 속에 핀 한 송이 연꽃처럼 고결해 보였다. 한서윤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단상을 향해 한 발자국을 내디뎠는데 그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최동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최동훈은 한서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는 그녀가 울면서 뛰쳐나가거나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대표님, 지금 무슨 돌발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소리쳤지만 한서윤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뚜벅뚜벅 걸어와 단상 중앙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걸어오는 동안 보안 요원들조차 그녀의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었고 주주들도 넋을 잃고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단순히 재벌 3세의 것이 아닌 진정한 리더의 카리스마였다. 한서윤은 최동훈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는데 아직 쇼는 끝나지 않았어요. 부회장님, 한서윤이 연단에 서자 장내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는데 그녀는 마이크의 높이를 자신의 키에 맞게 조절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주주들은 움찔하며 시선을 피하거나 마른 침을 삼켰는데 방금 전까지 그녀를 향해 욕설을 퍼붓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압도당해 있었다. 한서윤은 단상 아래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강민재와 시선을 마주치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것은 준비된 작전을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연단을 단단히 붙잡고 깊은 호흡을 내쉬며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고 강인하여 넓은 홀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목격하신 것은 진실의 탈을 쓴 추악한 거짓의 향연이었습니다. 한서윤의 첫 마디가 떨어지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동훈은 얼굴을 붉히며 발언을 제지하려 했지만 한서윤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최동훈이 제시한 감사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는데 전문적인 회계 용어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은 지난 이사회에서 보여주었던 무능한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주주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서로 수군거렸고 기자들은 이 반전 드라마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타자기를 두드리고 셔터를 눌러댔다. 최동훈은 다급하게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끄라고 손짓했지만 사회자는 이미 강민재가 사전에 포섭해둔 인물이었기에 최동훈의 지시를 못 본 척하며 한서윤의 발언을 계속 허용했다. 최동훈은 자신이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직접 한서윤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려 단상으로 다가갔지만 그 순간 한서윤이 그를 돌아보며 쏘아보는 눈빛이 너무나 서늘하여 그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건드린 것은 겁쟁이 소녀가 아니라 이 회사의 정당한 주인입니다. 손 치우세요. 한서윤의 일갈은 마이크를 타고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최동훈은 모욕감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제 무대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서윤에게 넘어왔고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진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녀의 손짓에 따라 화면이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졌다. 주주들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응시했고 박지은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다리를 떨기 시작했는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다. 한서윤은 비장한 표정으로 최동훈과 박지은을 번갈아 바라보며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지난 6개월간 우리 회사를 갉아먹은 기생충들이 벌인 추악한 범죄의 기록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대형 스크린에는 최동훈의 집무실 내부가 선명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가 조금 전까지 밀실에서 박지은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최동훈은 위스키 잔을 들고 낄낄거리며 이번 주주총회만 잘 넘기면 회사를 통째로 삼킬 수 있다고 떠들고 있었고 박지은은 한서윤을 멍청이라고 비웃으며 횡령한 자금의 분배 비율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의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장내는 경악과 충격으로 휩싸였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영상 속의 최동훈이 국민들은 개돼지라며 적당히 쇼만 보여주면 된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분노한 주주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최동훈은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건 조작된 영상이다. 딥페이크다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한 군중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단상 아래로 도망치려 했지만 어느새 보안 요원들이 출구를 막아서고 있었고 무대 뒤편에서는 정복을 입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한서윤은 혼란스러운 장내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악을 처단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전이었으며 그녀는 그 성전의 지휘관으로서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며 이번에는 박지은이 유령 회사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장면과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 뜬 불법 거래 내역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박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오열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단상 위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 타겟이 한서윤이 아닌 최동훈과 박지은이었다. 한서윤은 날아드는 물병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서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무능함으로 인해 주주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사죄의 의미이자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미르 그룹을 위한 고행의 시작임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았다. 한서윤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힘주어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르 그룹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장내의 소란은 조금씩 잦아들었고 주주들은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최동훈은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가며 한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회사의 미래와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고 이제 막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웠던 충격적인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이 다시 암전되자 장내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경악과 허탈함이 만들어낸 침묵이었다. 단상 아래에 있던 주주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영웅처럼 떠받들었던 최동훈 부회장이 실상은 회사의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이자 자신들을 개돼지로 취급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었다. 한서윤은 그 침묵의 한가운데 서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청중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 뒤로 다시 켜진 스크린에는 그들이 빼돌린 자금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해외 은닉, 계좌의 잔고 증명서가 선명하게 떠올라 결정적인 채기를 받고 있었다. 최동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핏발선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그를 지지하던 이사들과 우호 지분 세력들조차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그와의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적인 신음을 흘렸다. 한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스크린의 도표를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는데 그녀의 발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한 냉정한 브리핑이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는 최동훈 부회장과 박지은 실장이 지난 5년간 치밀하게 구축해온 자금 세탁 시스템이며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이 시스템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페이퍼 컴퍼니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그들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대포 통장의 거래 내역을 하나씩 넘기며 그들의 범죄 수법을 낱낱이 해부했는데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없는 주주들이 봐도 명백한 횡령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장내는 다시금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한서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억울함이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고 오직 진실만을 전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만이 묻어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신뢰를 느끼게 만들었다. 최동우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는데 그는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며 이것은 전부 조작된 자료이고 한서윤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주주들에게 저 여자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이미 진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오히려 그를 향해 야유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최동훈을 제지하려 하자 그는 요원들의 팔을 뿌리치며 난동을 부렸는데 평소에 점잖고 카리스마 넘치던 부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추악하게 일그러진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한서윤은 그런 그를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며 동정심조차 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쓰레기를 바라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회의장 입구에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며 정장 차림의 건장한 남성들이 대거 들이닥쳤는데 그들의 선두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남자가 검찰 배지를 달고 서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소속의 수사관들이 한서윤의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한 것이었는데 그들의 등장은 이 드라마틱한 주주총회의 절정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단상으로 진입하여 최동훈과 박지은을 포위했고 플래시 세례는 더욱 격렬해졌으며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체포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며 셔터를 눌러댔다. 최동훈은 검찰의 등장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감히 나에게 손을 대느냐고 호통을 쳤지만 수사관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박지은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는데 그녀는 최동훈을 손가락질하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모든 것은 저 사람이 주도한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배신에 최동훈은 눈을 부릅뜨고 배은 망덕한 년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박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수사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는 추태를 보였다. 한서윤은 그들의 추한 자중질환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돈과 권력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더덥고 비열하게 끝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녀는 강민재에게 눈짓을 보내 상황을 정리하도록 지시했고 강민재는 수사관들에게 협조하여 그들을 신속하게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도록 조치했다. 최동훈이 끌려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한서윤을 노려보며 네가 이길 것 같으냐. 나는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부숴버릴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한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당신은 나에게 진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에 잡아먹힌 거야. 감옥에서 평생 반성하며 살아. 그녀의 말은 최동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끌려나갔는데 그의 뒷모습은 한때 그룹을 호령했던 이인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주주들은 범죄자들이 퇴장하는 모습을 보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그 소리는 그랜드 볼룸을 가득 메우며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승전가처럼 울려 퍼졌다. 소란이 정리되고 수사관들이 범죄자들을 연행해 가자 장내에는 다시 묘한 정적이 흘렀는데 이제 모든 시선은 단상 위에 홀로 남은 한서윤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는데 방금 전의 냉철한 전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회사를 걱정하는 경영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서윤은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이제 미르그룹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경영 정상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횡령된 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것이며 투명한 경영을 위해 외부 감사인을 대폭 강화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주들은 한서윤의 발표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녀가 제시하는 비전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었으며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과 결단력에 깊은 감명을 받은 상태였다. 한서윤은 또한 주가 부양을 위해 자신의 사재를 출연하여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는 주주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결정타가 되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일부 주주들은 한서윤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녀를 미르그룹의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서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주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녀의 눈시울은 살짝 붉어져 있었다. 이어진 표결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는데 한서윤 대표의 해임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고 오히려 최동훈과 박지은 및 그 측근 이사들의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결과가 나왔다. 주주들은 새로운 이사진 선임 권한을 한서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안건까지 통과시키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이로써 한서윤은 그룹 내의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완벽한 친정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녀는 의사봉을 두드리며 주주총회의 폐회를 선언했는데 그 맑고 청아한 소리는 미르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단상 아래에 있던 강민재는 땀에 젖은 얼굴로 한서윤을 올려다보며 존경과 애정이 담긴 미소를 보냈고 한서윤 역시 그에게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텅 빈 연회장에 남은 한서윤은 의자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강민재가 건네주는 생수를 마시며 갈증을 달랬고 강민재는 그녀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며 정말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한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우리가 약속한 대로 회사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강민재는 그녀의 굳은 의지에 감복하며 언제나 곁에서 보좌하겠다고 맹세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한서윤은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였는데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르그룹이 윤리 경영의 선두주자로 거듭날 것이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 기자들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구체적인 비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녁 뉴스에는 미르그룹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고 젊은 여성 CEO의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주식 시장에서도 미르그룹의 주가는 급반등하여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는 시장이 한서윤 체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였다. 한서윤은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잘했다며 칭찬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었고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용기를 얻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한서윤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그녀의 내면이 단단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회사에 도착한 한서윤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후속 조치에 착수했는데
그녀는 최동훈 라인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동훈에게 줄을 서지 않아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여 요직에 배치하고 부패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내치며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그녀의 신속하고 공정한 인사 처리에 직원들은 환호했고 사내 분위기는 급격하게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서윤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몰두했는데 그녀의 집무실 불빛은 미르 그룹의 희망을 상징하는 등대처럼 밤새 꺼지지 않았다. 강민재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들고 대표실로 들어왔는데 열정적으로 일하는 한서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서윤에게 잠시 쉬어가며 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즐겁다며 피곤한 기색 없이 웃어 보였다. 한서윤은 강민재에게 다가와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 함께 휴가를 떠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단순한 포상 휴가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싶은 그녀의 은근한 마음이 담긴 제안이었다. 강민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창밖의 달빛을 배경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미르그룹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고 그 중심에는 한서윤이라는 강인한 리더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허수아비 사장이 아닌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이제 그녀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르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언제나 강민재가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평온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견고했는데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차가운 바람 대신 따스한 봄 기운이 미르그룹 본사 건물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횡령 스캔들과 경영권 분쟁은 한서윤 대표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고 이제 미르그룹은 과거의 부패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투명, 경영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아침 출근길 로비의 풍경은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직원들의 표정에는 활기가 넘쳤고 서로 건네는 인사말 속에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한서윤이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했는데 그것은 강요된 의전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구해낸 리더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의 표시였다. 한서윤은 그들에게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임직원용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해 아침 인사를 나누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고 이러한 소통의 리더십은 사내 익명 게시판을 통해 미담으로 퍼져 나가며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있었다. 대표실에 도착한 한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잠시 응시하다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 앞으로 다가갔는데 과거 최동훈 부회장이 독점하고 은폐했던 정보들이 이제는 투명하게 보고되고 있었다. 그녀는 미르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그룹 내의 불필요한 관행을 철폐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었는데 특히 최동훈 라인에 줄을 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으로 좌천되었던 유능한 인재들을 본사 핵심 부서로 복귀시키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들은 한서윤의 부름에 감격하며 밤낮 없이 회사 재건을 위해 헌신했고 그 결과 미르그룹의 실적은 전년 대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서윤은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붉은 펜으로 메모를 남겼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와의 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에 기반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서윤은 강민재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실로 이동했는데 그곳에는 외부 컨설팅 업체와 함께 준비한 새로운 브랜드 비전 선포식을 위한 최종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다. 과거 최동훈이 횡령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블루오션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폐기되었지만 한서윤은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뉴오션이라는 진짜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친환경 에너지 소재와 인공지능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결합한 미래형 사업으로 이미 해외 유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한서윤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점검하며 담당 임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은 실무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경험 없는 낙하산이라고 비하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오너 경영인이 아니라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낸 탁월한 전략가이자 비저너리로 인정받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한서윤은 벽걸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화면에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동훈과 박지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앵커는 최동훈 전 부회장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박지은 전 실장 역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화면 속의 최동훈은 덥수룩한 흰 수염에 초점 잃은 눈빛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한때 그룹을 호령하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의 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인의 비참한 말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잡한 폭로전을 이어갔고 결국 두 사람 모두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했다. 한서윤은 그 장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껐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한 연민과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자리 잡았다. 오후 늦게 한서윤은 일정을 비우고 홀로 차를 몰아 교회의 공원 묘지를 찾았는데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미리 준비한 하얀 국화꽃 다발을 헌화하며 비석을 어루만졌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녀는 나지막하게 속삭이며 비석 앞에 앉았는데 지난 1년간의 치열했던 전쟁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겨진 두려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견뎌야 했던 고독한 밤들까지 그녀는 그 모든 감정들을 아버지 앞에서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슬픔을 극복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켜냈다는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회사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으며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 아닌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고 다짐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다시 회사로 돌아온 한서윤을 맞이한 것은 강민재였는데 그는 그녀가 묘지에 다녀온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넸다. 한서윤은 차를 받아들고 소파에 앉아 강민재를 올려다보았는데 언제나 자신의 뒤에서 묵묵히 그림자처럼 지켜주던 그가 오늘따라 더욱 든든하고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강민재에게 의자를 권하며 맞은편에 앉으라고 말했고 강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앞에 앉았다. 한서윤은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입을 열었는데
민재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저를 믿고 따라와줘서 진심으로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상투적인 치사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고, 그 말을 들은 강민재의 얼굴은 살짝 붉어졌다. 강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저는 그저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대표님이 강인한 분이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한서유는 그런 그를 빤히 바라보며 이제는 대표와 비서실장의 관계를 넘어서 조금 더 편안한 사이가 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그녀는 이번 주말에 약속했던 휴가를 떠나자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번에는 업무 보고서도 노트북도 없이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강민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기꺼이 운전대를 잡겠다고 대답했다. 사무적인 공간이었던 대표실에는 묘한 설렘과 핑크빛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저녁이 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 한서유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는데 도심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그곳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듯 아름다웠고, 도로는 붉은색과 흰색의 차량 불빛으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강민재가 그녀의 뒤를 따라 올라와 그녀의 어깨에 카디건을 걸쳐 주었는데, 한서유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건넸다.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이 도시가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괴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품어야 할 세상으로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맑게 울려 퍼졌다. 강민재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는데, 대표님은 이미 이 도시의 중심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높이 비상하실 겁니다. 제가 날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담백하지만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한서유는 그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피어난 전우애이자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었다. 한서유는 강민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강민재는 그녀의 손을 단단하게 감싸 쥐었는데 그 맞잡은 손의 온기는 차가운 밤바람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큼 따뜻했다. 한서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가 겪었던 시련과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완벽한 음모를 꾸몄던 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단죄하고 무너져가던 제국을 다시 세웠으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적인 여성이었다. 미르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네온 사인이 그녀의 뒤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찬란한 앞날을 예고하는 등불처럼 보였다. 한서유는 강민재에게 물었는데, 우리 내일 어디로 갈까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강민재는 그녀를 향해 다정하게 웃으며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한서유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옥상 정원을 거닐며 내일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대화는 소소하고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둠이 드리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변만이 환하게 빛나는 듯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한서유는 다시 한번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끝없는 가능성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이 꾸민 완벽한 음모는 결국 그녀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만이 남아 그녀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강민재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나직하게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미르그룹 본사 빌딩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야근의 불빛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희망의 불빛이었다. 한서윤과 강민재 두 사람이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듯 시련을 딛고 일어선 한서윤의 삶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뒤를 돌아 사무실로 들어갔고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듯 도시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